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면서도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보물, 바로 우리의 한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손을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을 때, 텔레비전 자막을 읽으셨을 때, 손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내용을 읽으셨습니까? 바로 한글이지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공기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글자, 한글. 하지만 이 한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글자인지, 세상에서 얼마나 보기 드문 보물인지 아신다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모든 글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뛰어난 글자라고 말이지요. 어떤 외국인 학자는 한글을 두고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선물 같다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학자는 동시대 다른 어떤 글자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한글은 까마득히 앞서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이 세상에 밝혀진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글의 창제 원리는 깊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조차도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사용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그 비밀을 담은 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상자가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 책이 발견되던 그 순간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건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창제 원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 그리고 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인지에 관한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절로 가슴이 벅차오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또 외국인들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먼저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글자인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너무 익숙하게 써왔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매일 마시는 물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세계 여러 나라의 글자를 연구한 학자였지요. 그가 한글을 본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또 다른 영국 학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한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작가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은 글자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글자를 발명했다. 또 어떤 외국 학자는 한글을 가리켜 꿈의 알파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지요. 매년 10월 9일,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는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기 나라 글자를 위해 국가가 정한 기념일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글자의 생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글을 풀이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산하의 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하는데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소중한 기록을 골라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우리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그런 인류의 보물로 인정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나 손주에게 가르치는 한글, 그 한글의 풀이책이 인류 전체의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한글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기에 세계가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지요. 그 답을 알려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창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제 원리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글자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글자가 있지요. 영어를 쓸 때 사용하는 알파벳, 일본 사람들이 쓰는 가나,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 아랍 사람들이 쓰는 아랍 글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글까지. 이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의 글자들은 사실 누가 만든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영어 알파벳도 그렇고, 중국 한자도 그렇고, 아랍 글자도 그렇지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변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그 글자를 만들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지 분명히 알려져 있지요.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신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 1443년에 글자를 완성하시고 1446년에 백성들에게 반포하셨다는 기록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한 사람의 임금이 정확한 시기에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글은 세계 글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은 세종대왕께서 단순히 글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자를 만든 원리, 즉 왜 이 글자가 이런 모양인가, 왜 이렇게 결합되는가를 설명하는 풀이책까지 함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풀이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해례본은 풀이와 예를 담은 책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풀이하고 예를 들어 설명한 책기라는 의미가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종대왕께서 분명히 풀이책을 만드셨는데 그 풀이책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본문, 즉 짧은 서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하는 그 유명한 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모두 해례본에 있었는데 그 해례본이 사라져 버렸으니 한글의 비밀은 미궁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마치 어머니의 얼굴은 알면서도 어머니의 이름을 모르는 것과 비슷한 답답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름대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추측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등장했지요. 첫 번째 학설은 창문살 모방설이라는 것입니다. 한글의 자음 모양이 옛날 한옥의 창문살 모양을 본떴다는 학설이지요. 기역자나 니은자가 창문 격자처럼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면 좀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위대한 한글이 고작 창문살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니 말이 됩니까? 두 번째 학설은 고대 글자 모방설입니다. 옛날에 있던 고대 글자들, 예를 들어서 단군 시대에 있었다는 가림토 문자나 중국의 옛 글자를 본떠서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지요. 이 학설도 별로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학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몽골 글자 모방설이라는 것이었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학설입니다. 한글이 몽골이나 만주 지방의 옛 글자에서 따왔다는 주장이었지요. 즉, 한글이 우리 조상님들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글자를 베낀 것이라는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짙은 학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스크리트 글자 모방설, 거란 글자 모방설 등 별별 학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설도 시원하게 한글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이 쓰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한글이 그 위대함은 분명한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서 외국인들과 일본 학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너희 한글은 그저 창문살을 본뜬 것이다. 너희 한글은 몽골 글자를 베낀 것이다 하는 식의 주장들이 떠돌고 있었지요.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 그곳의 어느 양반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옛 책 한 권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사라졌던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라져 있던 우리 민족의 보물, 한글의 비밀을 담은 책이 시골의 어느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다. 마치 잃어버린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은 것처럼, 잠겨있던 보물 상자가 열린 것처럼 그 발견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견된 시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1940년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말과 우리 글자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지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치게 하고 한글로 된 신문도 모두 폐간시키던 그런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한글의 보물 같은 책이 발견되었으니 만약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빼앗아 갔거나 불태워버렸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갔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십니다. 전영필 선생은 일본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문화재가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사모으셨지요. 그분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그 책을 사기 위해 당시 돈으로 무려 1만 원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1만 원이면 서울의 큰 기와집을 10채는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책 한 권 사는데 기와집 10채 값을 쓰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민족의 보물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큰 돈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영필 선생은 그 책을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분은 이 책을 품에 안고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두고 주무셨다고 하지요. 우리 민족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치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전영필 선생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다락방의 책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거나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글의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채로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보물을 지켜주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1940년에 발견되어 1946년에 세상에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이 책을 펼쳐보았을 때 학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던 한글의 창제 원리가 그동안 학자들이 추측했던 그 어떤 학설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운 창제 원리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자인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외국에 사는 동포 자녀들도,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우리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혀있던 한글의 창제 원리,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자음,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례본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발음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입속의 기관들을 말합니다. 혀, 입술, 이, 목구멍 같은 것들이지요.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속에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셨지요.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지요.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역자를 보세요. 이 글자는 우리가 그 소리를 낼 때 혀에도 윗부분이 입천장의 안쪽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그 하고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혀 뒤쪽이 입천장 안쪽에 닿지요? 그 모양이 바로 기역자입니다. 다음으로 니은자를 봅시다. 이 글자는 느 소리를 낼 때 혀끝이 윗니 안쪽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한번 느 하고 발음해 보세요. 혀끝이 위로 올라가서 잇몸에 닿지요. 그 모양이 바로 니은자입니다. 다음으로 미음자를 보세요. 이 글자는 무 소리를 낼 때 두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입을 다문 모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난 미음자 모양이 되지요. 시옷자는 어떨까요? 이 글자는 스 소리를 낼 때 윗니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이가 뾰족하게 생긴 모양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응자는 으 소리를 낼 때 둥글게 열린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기본 자음, 즉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모두 우리가 그 소리를 낼 때 입속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상인지 아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글자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 A나 두 번째 글자 B는 발음과 모양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지 아싸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이 A처럼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중국 한자도 일본 가나도 아랍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만은 글자 모양과 발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가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한글이 과학적인 글자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본 자음을 5개 만드신 다음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자들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말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역제 획을 하나 더 그으면 키읔자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극과 크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비슷한 소리지요. 발음하는 위치도 똑같지요. 다만 크가 조금 더 거센 소리일 뿐입니다. 그 비슷한 소리, 같은 위치에서 나지만 조금 더 센 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역제 획을 하나 더 그어서 키읔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니은제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디귿자가 되고 디귿자에 또 획을 하나 더
더 그으면 티읕자가 됩니다. 느, 두, 트 모두 혀끝이 잇몸에 닿는 소리지요. 다만 드가 느보다 조금 더 센 소리고 트가 드보다 또 더 센 소리입니다. 소리가 세질수록 획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미음제 획을 더하면 비읍자가 되고 비읍자에 또 획을 더하면 피읍자가 됩니다. 모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지요. 시옷제 획을 더하면 지읒자가 되고 지읒자에 또 획을 더하면 치읒자가 됩니다. 모두 잇몸 근처에서 나는 비슷한 소리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기역과 키읔은 비슷한 소리니까 모양도 비슷하다. 니은과 디귿과 티읕도 비슷한 소리니까 모양도 비슷하다 하고 배웠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것이지요. 영어 알파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P와 B와 M은 모두 입술에서 나는 비슷한 소리지만 글자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T와 D와 N도 비슷한 소리지만 모양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더 센 소리는 더 많은 획으로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다. 이건 글자가 아니라 음성학 교과서다다 하는 식의 감탄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모음, 즉 아, 어, 오, 우 같은 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음은 자음과는 또 다른 더 철학적이고 더 심오한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무슨 뜻일까요? 세종대왕께서는 동양의 깊은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를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는 사상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깊은 철학을 모음 글자에 담으셨습니다. 먼저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그란 점이었습니다. 동그란 점은 둥근 하늘을 본뜬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점으로 하늘을 표시하셨습니다. 이 글자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옛 한글에서는 매우 중요한 모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땅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옆으로 가는 가로선이었습니다. 평평한 땅의 모양을 본뜬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로로 서 있는 세로선이었습니다. 사람이 두 발로 곧게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 어, 오, 우 같은 글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본 모음,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아, 자를 보세요. 세로선 옆에 점이 붙어 있는 모양이지요. 사람의 오른쪽에 하늘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는 세로선 왼쪽에 점이 있는 모양이지요. 사람의 왼쪽에 하늘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자는 가로선 위에 점이 있지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자는 가로선 아래에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땅 아래에 하늘이 있는 모양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은 철학입니까? 단순히 글자 모양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주의 원리와 동양의 깊은 사상을 담아내신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글자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겠습니까? 영어 알파벳의 모음들에 무슨 철학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그 모양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모음 하나하나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우주의 근본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식도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역자에 아, 자를 붙이면 가가 되고 비읍자에 아, 자를 붙이면 바가 되지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은 세계에서 한글이 거의 유일합니다.
영어를 한번 보세요. 가라는 한 음절을 쓰려면 알파벳 두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야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길어지지요. 그런데 한글은 기역자와 자를 합쳐서 가,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빠르게 쓰고 적은 공간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한글은 받침까지 한 글자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강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위에 기역자가 있고 옆에 자가 있고 아래에 이응자가 있고 모두 한 글자 안에 깔끔하게 들어있지요. 이렇게 자음 2개와 모음 1개가 한 음절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한글을 보고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공식이다. 글자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둘째,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셋째,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한 음절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 이 3가지 원리가 19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한글이 창문사를 본떴다, 몽골 글자를 베꼈다 하고 떠들던 모든 학설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글은 세상의 어느 글자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조상님께서 만드신 글자가,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글자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왜 이 글자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훈민정음 서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매일 쓰는 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러분,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글을 쓰려면 한자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배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하는데 한자가 몇만 자나 되니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웠지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쓰니까요. 좋은 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관청에 가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무슨 문서를 가지고 와도 까막눈이니 양반들 말만 듣고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지요.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임금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자기 뜻을 펴지 못한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임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서 직접 글자를 만들어주신 임금, 세계 역사를 다 뒤져도 이런 임금은 없습니다. 게다가 세종대왕께서 이 글자를 만드시는 동안 신하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자가 있는데 왜 새로운 글자를 만드십니까? 중국이 알면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반대했지요. 어떤 신하는 상소문까지 올려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하는 그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한글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이 글자가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면 다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글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 모두 합쳐서 24자만 알면 끝납니다. 거기에 결합 원리만 알면 며칠 안에 누구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한자는 평생을 배워도 다 모릅니다. 영어 알파벳은 글자는 26개로 적지만 그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단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서도 글자를 잘 못 읽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 즉 글을 못 읽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거의 0%에 가깝지요. 이것이 다 한글이 그만큼 쉽고 과학적인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그 마음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글이 위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글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알려진 거의 유일한 글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만드시고 1446년에 반포하셨다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한글은 만들어진 원리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유일한 글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 원리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셋째, 한글은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글자만 보아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한글은 모음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글자 안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한 음절을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짧고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여섯째, 한글은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더 센 소리는 더 많은 획으로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규칙적입니다. 일곱째,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백성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자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가진 이 한글이라는 보물, 정말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의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사랑과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자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글의 창제 원리,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글자입니다. 1443년에 글자를 완성하시고 1446년에 백성들에게 반포하셨지요. 세계에 만든 사람과 만든 시기가 정확히 알려진 글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글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창제 원리를 풀이한 책까지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 같은 책이 오랫동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떠돌았습니다. 한글이 창문사를 본떴다는 설, 고대 글자를 본떴다는 설, 심지어 일본 학자들은 한글이 몽골이나 만주 글자를 베낀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려는 모욕적인 주장이었지요. 그러다가 1940년, 정말 기적처럼 경상북도 안동의 한 양반집 다락방에서 사라졌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간송 전형필 선생께서 기와집 열채에 값에 큰 돈을 들여 사들이시고 한국전쟁 중에도 품에 안고 피난을 다니며 목숨처럼 지키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한글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혀있던 한글의 창제 원리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첫째,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자는 혀뒤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니은자는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자는 입술이 다물어진 모양, 시옷자는 이의 모양, 이응자는 둥근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지요. 그리고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더 센 소리는 더 많은 획으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둥근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을 나타냈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아, 어, 오, 우 같은 모음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글자 안에 동양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셋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한 음절을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짧고 간결하고 효율적이지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은 세계 어떤 글자도 따라올 수 없는 과학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한글을 두고 인류 최고의 알파벳, 꿈의 글자라고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세종대왕께서 이 글자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이 여기셔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따뜻한 마음이 한글의 가장 깊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한글을 쓰면서도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늘 함께 있는 가족의 고마움을 평소에는 잊고 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한글을 보실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세종대왕의 사랑,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그리고 한글을 지켜낸 수많은 분들의 노력을 함께 떠올려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 한글을 우리 손주들에게도 또 그 자손들에게도 잘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글로 된 책을 읽고 한글로 된 신문을 보고 한글로 손주들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세종대왕의 그 깊은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지켜낸 수많은 무명의 분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분들 덕분이지요. 오늘 한글의 위대함을 함께 느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한글로 쓴 책 한 권, 한글로 적은 편지 한 통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보물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새삼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보물을 물려받은 후손으로서 우리도 이 보물을 더욱 빛나게 가꾸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